이제 저는 예전에 레전드들이 코치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 네. 오. 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카솔라 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코치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아 코치. 코치, 감독 말고. 아, 그러면 반페르시 아스타는 어떤? 안 돼요. 코치로 안 되죠. 그건 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건데. 아니지. 아 이번에 파브리가스 인터뷰한 거 봤어요. 안 돼요. 아, 캠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무니아 어때요? 왜요? 아니 오면은 왜 무슨 알무니아가 와? 자,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17시 0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5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네, 자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가 진행 중인 시기에 이제 조별리그 막바지로 유로는 가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뭐 K리그도 이번 주에도 주중 네. 일정이 있고 어쨌든 축구는 쉬지 않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 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거는 데제르비. 브라이튼에서 성공적인 또 감독 생활을 이어갔던 데제르비가 어디로 갈지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그다음에 PL에 간다.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또 AC 밀란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르세유 쪽으로 갔습니다. 글쎄요. 사실 뭐 보통 우리가 데제르비 하면 생각했던 팀과는 좀 거리가 있죠. 예. 네, 원래 일찍이 링크가 났던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트로피와 좀 더 가까운 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세유는 명문 구단입니다만 좀 더 구단의 규모가 큰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얘기도 했었고 예. 뭐 이외에도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한동안 잠깐이었지만 뭐 리버풀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일단 데제르비는 그런 규모의 팀으로 가기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형은 그러면 이제 자 골라봐요. 빅클럽의 감독을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예를 들어 바이에른 뮌헨처럼 그 위에 꼰대 형님들이 졸라 뭐라 해. 사사건건 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라커룸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어. 페네스랑 다 와가지고. 주원아 그래도 되겠냐? 막 이런 스타일이야. 대신 어차피 빅클럽이라 연봉도 좀 있어. 자 반대로 조금 중소 클럽인데 여기 형이 왕이야. 다 내 맘대로야. 사장이고 단장이고 아이고 감독님 뭐 이러면서 미넨이죠. 바이언이야? 네. 미넨 딱 와가지고 헤네스 회장에 딱 락커에 그러면 아 형님 저 가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락커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보통 네. 그 버거 형이 그러다가 네. 존나 맞잖아. 그렇죠. 야, 나 가오 좀 네. 살려줘라. 그랬다가 그래도 밥을 부수잖아요. 그래도 미넨이다. 아, 그래도 바이언이다. 네. 왜냐? 일단 빅클럽에 있어야 예. 그 말하는 그 중소클럽은요. 미넨 묻잖아요. 그럼 그냥 간다.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갈 수 있어요. 아, 내려다 결국 간다. 단계로 가다가 가기 때문에 그동안 뽑아 먹어야죠. 네. 예, 그냥 미넨만 묻히면 잘 가능하다. 일단 연봉.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은 연봉, 한 단계 낮은 연봉 이렇게 받으면서 한 10년 보내고 은퇴하면 되죠. 일단은 간다. 네. 그리고 뭐 클린스만처럼 네, 그럼 좋잖아요. 네. 그럴 때 계속 정몽규 회장이 있으면 또 가능할 텐데. 아, 그럼요. 정몽규 회장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정몽규 회장한테 전화하죠. 정몽규 회장이 있으면 가능하지. 나 바이언이야. 브랜드. 가오 업. 오케이. 예. 땡큐. 업가오. 업가오 플리즈. 그러면 I'm 가오 가이. 그러면 이제 미넨 묻으면은 대한민국 대표팀 그냥 뭐 전문기 회장을 얘기하면 바로 대표팀 그 감독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또 이게 해가지고 위약금 받고. 어. 네. 그리고 이제 말 잘하니까 미넨 페네스 썰푼다 이러면서 이렇게 방송도 한번 가고. 하고. 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 형철이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좀 사사건건 간섭 많은 스타일은 너무 힘들 것 아. 같아요. 네, 좀 편한 환경. 차라리 조금 바이에른 뮌헨 정도의 팀은 아니더라도 좀 편한 환경에서 일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옆에서 좀 간섭도 안 하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왜냐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난 이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딱 갔는데 갑자기 막 훈련 프로그램이 바뀌어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 오늘 수비 훈련하겠다는데 뭐냐 그랬는데 고드진이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을 해야죠. 오늘은 공격 훈련하겠습니다 하고 네. 감독 의견 뭐 묵살내는. 공격 훈련 하세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그러면 좀 못 참을 것 같다. 그런 거 힘들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미래를 보고 참습니다 저는. 네. 네. 미래. 그래요. 조금만 몇 번만 눈 질끈 감으면 괜찮아져요. 어허. 네, 그렇습니다. 미넨인데 눈 한번 지금 질끈 감아 보실래요? 됐나요? 뭐요? 오늘 방송 잘 참을 수 있나요? 오늘 방송에? 네. 아니 뭐 여기 이스타 TV는 예. 네. 사실 이스타 TV는 거의 선글라스 끼고 해야 돼요. 네. 질끈감을 눈도 없습니다. 여기 힘도 없습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데제르비가 마르세유 갔는데 어떤 성적을 여기서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리그왕에서는 사실 생각해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기
하나 있잖아요. 네. 또 둘이 또 라이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데제르비가 여기서 만약에 뭔가를 보여준다라 그러면 또 눈에 띌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약간 엇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파리도 사실 격변기잖아요. 음바페가 이제 없으니까. 그쵸. 네, 그 상황에서 루이스 엔리케에 대한 여전한 좀 불신도 있고 사실 그런 좀 뭔가 파리도 조금 압도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마르세유 감독으로 개인적으로 데제르비가 뭔가 아무것도 못 보여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데제르비라면 이전의 팀에서도 쭉 그래왔던 것처럼 리그왕에서도 한번 임팩트 있는 신호를 쏠 것 같다. 네네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내년 여름 이맘때 되면 또 데제르비 다른 팀 감독으로 이어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런 그림은 또 우리가 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어제 원래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어제 체크를 바로 저희 방송에서 못 해갖고 그 K리그 2에서 네. 안양. 안양. 그 이제 좀 오심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뭐 근데 이게 아무래도 K리그 2가 사실 원보다는 주목을 좀 덜 받잖아요. 일단 언급이 조금 덜 덜 되죠. 물론 원보다는. 또 그 이야기를 해주는 매체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형 그 장면 보셨죠? 네.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던데. 그렇게 대단히 저기 한 상황이 아닌데. 근데 VR하고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왜 그걸 체크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VR 진짜 봤는데 분명히 그 터치 자체가 그냥 수비총 맞았다는 걸 봤을 텐데 공격 쪽엔 아무 터치가 없었잖아요. 네네네. 헤더 경합을 할 때. 근데도 오심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야, 어쨌든 K리그 2도 이제 K리그 1과 연계가 되는 리그기도 네. 하고 그런 오심이 나오는 거는 좀 너무 그 구시대적이죠. 네, 초보적인 네.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항의했던 그 안양에게 안양 감독 퇴장당했죠. 퇴장당했어요. 네, 퇴장당했어요. 퇴장당할 만한 그 정도로 화가 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안양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좋죠. 네. 그런 거 한번 좀 당하게 되면 분위기 약간 좀 갑자기 다운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양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서울 이랜드전에 승리를 했고 안양은 진짜 지금 리그 1위로 어쨌든 잘 나가고 있긴 한데 그 K리그 2의 오심은 최근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 충남 아산과 천안에 천안 아산 혹은 아산 천안 더비 이게 진짜 치열하거든요. 예. 근데 그 경기 추가 시간 그렇게 길게 줄 경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분을 넘게 줬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충남 아산이 골을 넣고 아산 천안 더비에서 아산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도 나중에 오심을 인정했죠. 추가 시간이 너무 불필요하게 길게 주어졌다. 근데 그로 인해서 승패의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 오심도 분명한 전 논란거리고 더 많이 언급돼야 될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저도 이제 뉴스를 잠깐 네. 봤는데 FC월의 황현수. 아니 근데 이게 황현수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이거 최근에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 같아. 제가 그런 며칠 것 전에 같아요. 벤치에 앉은 거 본 거 같은데 며칠 전이라기보다 몇 라운드 전에.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구단을 속여? 아 이전에 있었는데 속인 거야. 속인 그죠. 거야.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얘기 안 하고 계속 후연도 하고 어제까지도 그 기사 저희도 기사를 참고해야 되니까 어제까지도 후연을 했다고 네.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큰 건이야.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 얘기가 나오던데. 구단에서는 이제 해지 발표를 했고 아마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해지해버렸으니까. K리그 선수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명분, 굳이 열 명분이 없다. 한 달인가 전이래. 걸린 게. 이거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그치. 그걸 빠르게 보고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숨겨질 상황 소식이 아닌데. 그렇지. 그러니까 있는 거 그렇지. 사죄하고 제대로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는 징계 이후의 절차.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옹호하겠다 그런 게 그렇지, 아니라 아니지. 옹호한 건 그 다음에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상황이 되죠. 그러면 구제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네. 누구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안 좋죠. 네, 더 안 좋아.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네. 이거는 좀 황현 선수가 완벽한 판단착오다. 네. 뭐 어쨌든 뭐 데제르비 뉴스와 별개로 K리그에서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소식. 네. 그게 좀 있고 어제 그 저희가 그 멤버십 오프라인 그걸 했는데 K리그 팬분 두 분이 왔어요. 울산 팬, 그다음에 광주 광주 팬, 팬분이 네.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K리그가 제일 재밌다. 아, 진짜 재밌긴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K리그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요. 좋은 일이 많아야죠. 팬들 흥행도 워낙 팬들 진짜 많이 오고 있고 뭐 골이 일단 많이 터지고 있어요. 멋져. 이번에 제주 울산 경기만 봐도 네. 마지막에 헤이스 페널티킥 조현우가 맞고 주민규가 미친 활약하고 막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리그 자체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인데 네. 예, 굳이 이런 말썽이 또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예, 좀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유로 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참 그 메이저 대회라는 게 웃긴 게 조별리그 할 때는 와 이거 세상에 이거 이게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딱 토너먼트로 넘어가죠. 그러면 좀 널널하죠. 약간 느낌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여러분 이번 주면 벌써 조별리그가 다 끝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의 새벽서부터 일월 화수에 이제 토너먼트가 16강이 쭈루룩 펼쳐지고 그럼 어느새 이제 유로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7월쯤 되면 많은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적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이적 시장은 또 진행이 되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BBC 가십은 사실 형이 이제 오리지널 버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가십 요거 요거를 좋아하시는데 요거를 히든풋볼에서 간단하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선수는 이번 유로에도 이제 네. 또 포함이 돼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네덜란드 있죠. 발탁이 됐죠. 대체 발탁이. 네덜란드 포워드 지르크지, 네. 볼로냐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 바이아웃이 있는데 요거를 맨유가 이제 발동을 시켜서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레니 요로와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요로는 지금 또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가 굉장히 진해요. 오랫동안 이어졌죠. 맞아요. 네, 아마 확률은 레알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린우드가 또 유베 링크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그린우드를 매각하면서 지르크지 영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유에겐 하나 또 있습니다. 에버튼의 또 이제 또 각광받는 수비수 브랜스웨이트에게도 다시 한번 비드를 하려고 한다. 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형철이가 봤을 때는 지르크지와 브랜스웨이트는 맨유의 지금 어떤 정도 자원이라고 보나? 일단 브랜스웨이트는 수비 쪽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르크지는 좋은 선수를 맞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 때 갑작스럽게 결정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 점. 맨유는 지금 결정력이 뛰어난 자원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지르크지는 사실 결정력을 뭔가 믿고 영입하고 쓸 수 있는 선수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당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자원인데 지금 당장 지르크지 영입이 급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표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좀 걱정되는 건 그건데 호일룬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지르크지까지 또 데려오면 둘을 같이 쓰는 전술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지르크지, 호일룬을 투톱으로 쓰면 브루노는 어디 배치할 것이며 윙드는 어디 배치할 것이냐. 저는 지르크지가 얼마나 뭐 좋은 선수고 스타일이 어떻고를 떠나서 호일룬과 어떻게 같이 쓰려고 하는 건지 만약에 지르크지를 선발로 세우면 호일룬을 안 쓰겠다는 건데 그건 또 맞는 건지 아니면 지르크지를 데려왔는데 호일룬을 쓰면 지르크지의 자리가 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공민은 그런 브루노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플랜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먼저 지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호일룬과 지르크지의 어떤 노선 정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좀 불명확해 보인다. 불명확해 보인다. 브랜스웨이트는 데려오는 게 좋다. 무조건이죠. 네. 브랜스웨이트는 진짜 좀 주목하는 진행입니다. 그 창유 형이 이제 지르크지에 대해서는 골 넣는 것 빼고는 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바꿔 얘기하면 골을 이제 좀 못 넣는다 쪽에 네. 가까운데 골 넣는 것 빼고 다 잘하는 선수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없어.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선수가 비싼 건데. 근데 뭐 가격을 봤을 때 맨유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면은 뭐 영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스쿼드 자원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네. 근데 이제 호일룬과 나이가 비슷하고 이보다 호일룬 좀 더 어리잖아요. 그쵸. 그럼 호일룬을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 나름의 희망을 보여줬던 호일룬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말한 것처럼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호일룬의 출장 시간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호일룬이 출장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게 되면 또 호일룬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이 어린 선수를 또 이제 사실 키워야 되는 선수인데. 네. 그래서 좀 난감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투톱을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뭐 4-4-1을 쓴다 칩시다. 네. 그랬을 경우에 브루노를 어떻게 기용을 할 것인가라거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원톱으로 그냥 포메이션 변화 없이 쓴다고 네. 하면은 나이대가 같은 선수들끼리 공격수를 구성하기보다는 호일룬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뭐 아예 좀 그냥, 경험 많은? 네, 경험 많은 선수가 같이 공격진을 꾸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네. 나이대 비슷한 선수들끼리 그냥 두 명을 배치하는 거는 지금 당장 다른 포지션 영입이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주원 형이 이제 유로 끝나면은 또 그 이스타 스카우팅을 할 텐데 만약에 한다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좀 형이 해보고 싶은 선수인가요? 지르크지나 아니면 뭐 브랜스웨이트 두 선수의 영입 가능성을 별개로 지르크지 하고 지르크지 싶어요. 포워드 쪽이 좀 더 맨유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호일룬하고 비교해 가면서 예.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호일룬의 가격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선수라서 그죠? 가격이 네. 싼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르크지는 이탈리아에 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밀란도 링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한다. 네. 그래서 뭐 가십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맨유는 그 코칭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반 니스텔로이. 예, 반 니스텔로이가 맨유의 코칭 스텝으로 이제 테나 사단에 맨유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네. 선수로 이제 활약을 하다가 코칭 스텝으로 복귀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란 말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어쨌든 테나에 대해서는 일단 유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기 연장이 뭐 될 수도 있겠고 새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종류의 뉴스도 있는데 반 니스텔로이의 코칭 스텝 합류.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알 수가 없죠. 반니의 이제 감각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런 감각을 이 선수들에게 소속팀 선수들에게 이식만 잘 된다면 매우 훌륭한 코치라고 볼 수가 있죠. 투어드로서 어떤 그 그럼요. 본능. 말도 안 되죠, 사실. 사실 대단한 공격수긴 해요. 그럼요. 반니 정도면은 맨유 정도의 공격 보면 좀 단가 나온다. 단가라기보다 더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얘네 왜 이래? 뭐 이런 거? 아니 왜 저기서 저딴 슈팅을 하지? 아, 결정력들이 기존 자원이 안 좋으니까. 왜 저러지? 네, 아직 부족하니까. 왜 그럴까? 이게 혼자 이제 계속 물음표가 생기겠죠. 슈팅 왜 저렇게 슈팅하지? 왜 그럴까? 뭐 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다 옆에서 얘기하겠죠. 아니 반니 형 코치 아니에요? 저거 좀 얘기 좀 해줘요.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반니가 쟤네 몰라서 못한 거였어? 아,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이런 괴리감. 이해가 안 된다. 약간 그거 있지 않을까. 네. 저거 뭐죠? 이스탄의 FM에서 반페르시를 코치로 쓴 적이 있다. 쓴 게 아니고 지금 아예 코치로 있어요. 왜요?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페르시 좋은 선수였잖아요, 맨유에서. 아스날 레전드이기도 하고. 지금 코치를 써요? 네, 그렇습니다. 코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매우 잘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력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래요? 네. 지금 1위에요, 맨유. 추멘 사단. 네, 그건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반페르시 아들도 영입할 뻔했어요. 그래요? 네. 샤켈? 뭐 샤킬이든 샤킬 오닐이든 모르겠죠. 노리셨어요 한번 맞아요. FM 라이브 네,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건 또 몰랐네요. 예. 반니스텔로이는 감독 출신이죠. 에인터번 감독. 근데 좋지 않았죠. 아무래도 그 반니스텔로이 물론 이제 나간 거 자체는 경질이라기보다는 반니스텔로이도 구단에 화가 난 게 있었어. 제발 우리 핵심 자원 좀 그만 팔아라. 네. 그거가 이제 보드진하고 뭔가 좀 갈등이 생겨서 그냥 나간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반니스텔로이가 에인터번 감독을 떠난 다음에 그 뒤에 피터 호츠가 부임을 해서 에인터번은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시켰어요. 굉장히. 네. 지금 네덜란드 대표팀의 핵심적인 미드필더 2명도 패스브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아스날과 같은 또 챔피언스리그 조에서 네. 물론 뭐 거기서는 뭐 어느 정도의 차이를 좀 경험하긴 했지만 너무 잘했어요, 진짜 에인터번이 올 시즌. 그래서 괜히 그 전 시즌에 반니스텔로이가 정말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도 괜히 더 뭔가 에인터번을 아쉽게 운영한 거 아니냐. 감독으로서는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주변에 실제 지도자 하는 사람들을 봐도 네. 감독이랑 코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다른 롤을 수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치로는 모르지 않나. 네. 네. 그래서 저도 아니야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번니 감독이랑도 사실 반니스텔로이가 링크가 좀 되고 있어요. 번니 감독으로 가는 것도 지금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딱 느꼈을 때 감독으로 아직 자기가 조금 준비가 덜 됐다 싶었을 때 코치 경험을 쌓아서 더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일단 터나우를 연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단 자체적으로 느꼈을 때는 조금 더 터나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보좌해 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만에 하나 터나우가 결과가 안 좋아서 시즌 중에 감독을 바꿔야 될 때 그러면 반니 감독? 그럴 수도 임감? 있다라는 것도 지금 뭐 뭔가 시나리오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만약에 감독직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니스텔로이 입장에서는 벌리를 간다. 근데 습격을 시켜? 좀 있어. 그리고 바이언으로 가. 약간 테크가 콤파니 테크? 나도? 콤테크? 나도 번니 나도 한번 전용으로. 해봐? 약간 이런 느낌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일단 아마 코치 자리로 오게 많이 온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가끔 사실 그렇게 코치를 하다가 진짜 유사시에 네. 임시 감독이 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맨유 팬이면 반니스텔로이가 코치 이제 저는 예전에 레전드들이 코치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 네. 오. 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카솔라 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코치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코치. 감독 말고. 감독 저는 말고. 코치로 합류해서 팀의 기강을 좀 잡아주는 건 좋은 레전드라는 전제 아래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반페르시 아스탄 어떤? 안 돼요.
코치로 안 되죠. 그건 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건데. 아니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스날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맨유로 가면 돼. 아니지 너희들이 이런 선택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근데 혹시 생각 있으면 얘기해라. 얘기해 줄 내가 다리 놔줄게. 그러고도 남아. 네네. 아 이번에 파브레가스 인터뷰한 거 봤어요. 안 돼요. 아 인터뷰한 거 봤어요. 네네네. 캠벨.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캠벨은 생각. 그러면 카솔라 말고 또 선호하는 코치 있나요? 아니 그거죠. 스타에서 아스날 선수 스타에서. 이거 뭐 방금 전건 재미로 얘기한 거고. 알무니아 어때요? 왜요? 아니 골키퍼, 오면은 왜 골키퍼 무슨 코치. 알무니아가 와? 너무 화기애애할 것 같잖아. 거지같이 한 새끼로 와가지고. 팀이 화기애애할 것 같잖아. 아니 최소한 예를 들어 반통수면 그래 잘했다 치자. 알무니아는 잘한 적도 없어. 아 몬레알. 아 인정이죠. 몬레알. 몬레알 로치기 다 괜찮아요. 로시키도 아, 그렇죠. 로시키. 아니, 그러니까 와서 잘했던 선수들이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카솔라는 뭔가 아르테타랑 같이 있을 때 축구적으로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아. 예, 근데 알무니아가 와서 뭐예요? 뭐 스페인어 강조할 거야? 야 감독님이랑 얘기하려면 이거 스페인어도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야.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 네. 어쨌든 네.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메르카토. 뭐, BBC가 아시피 사실 뭐, 공신력이 있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에버튼은 그, 은디아에, 이제 세네갈 포워드입니다. 네. 은디아에. 뭐, 요거랑 링크가 좀 있다. 있고요. 그, 호셀루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이건 디에셀리틱입니다. 카타르 쪽. 카타르. 참, 호셀루가 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레알 팬분들은 정말 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선수죠. 왜냐면 주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벤치 백업으로서 마지막까지도 정말 프로답게 경기를 뛰어줬고 바이언전 극장의 주인공. 네. 정말 뭐 열심히 뛰어준 그 호셀루는 주전은 아니었지만 뭔가 새로운 옵션을 벤치에서 항상 제공을 해줬잖아요. 저는 그 호셀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위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선수도 한두 시즌 품을 수 있는 클럽이야. 왜냐하면 그 선수 입장에선 나 좀 못 뛰어도 레알에서는 레알이니까. 있는다. 이게 그 생각을 주게끔 하는 구단이 나는 전 세계에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게 된다. 웬만하면 포워드든 누구든 간에 사실 주전으로 활약할 곳을 찾아가고 싶잖아. 그쵸. 선수니까 그렇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게 약간 익스큐즈가 돼. 그래, 야, 너 왜 거기 뛰지 못한 데 있냐? 그러면, 야, 레알이야. 나 레알 소속이야. 레알이야. 어. 그러면, 그래. 뭐, 한 1, 2년 있다 와라. 뭐, 이래도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 더군다나, 중요한 순간에 한번 했고.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기도 그럼. 또 추가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디에슬레틱의 내용을 보니까 레알이 내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거 아마 이제는 새로운 선택, 좀 카타르 쪽의 선택을 본인이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라서 선수 본인이 뭔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럼 정말 좀 아름다운 이별이 좀 되지 않을까. 말년에, 뭐, 기록이 잠깐 하면. 아유, 좋지. 그러니까요. 네, 그걸 이게 바라는 무슨 것 기록입니까? 독수리지. 카타르가. 그렇지. 카타르 정도 가는 거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네. 그거 있잖아. 졸라 큰 새 뭐 있죠? 알바트로스. 그런가. 걔네들은 날지도 못하는 애 있잖아. 그래. 큰 새. 그런 거지. 네. 아니, 기록이 아니야. 이거 카타르 정도 가면 구단에서 전용기 내줄 거야.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수도 있어. 네. 참 충분하죠. 그럼. 갔다 온나? 뭐 이러면서. 네. 필요할 기다. 이러면서. 경상도요? 필요할 기다. 갔다 온나? 3시간이면 되지? 괜찮다. 소독했다. 예. 자, 헛셀로 얘기 있고요. 그다음 그 첼시가 바르셀로나의 어린 스페인 공격수 마르크 구이우와 이제 기우라고도 하죠. 기우를 이제 협상을 개시했다라 그러는데 뭐 바이언보다 좀 앞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바르셀로나의 화수분 같은 뉴스 중에 한 명을 좀 노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난 시즌에 이제 정말 극적인 골을 좀 넣기도 했었던 기우 선수긴 한데 지금 보도를 보면 팀에서는 좀 이제 나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잡아야 될 우선순위 유망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첼시하고도 링크가 나는 것 같고 아마 기우 선수는 팀을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는 한 번은 긁어볼 만하다. 네, 뭐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워낙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도 아쉬운 선수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한 번쯤은 긁어볼 만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아스날도 결과적으로는 파브레가스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형철 얘기네요. 아드리안은 베티스 이적을 네. 또 추진하고 있다. 이 아드리안은 제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팀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역할을 했대. 선수들 계속 이제 라커룸에서 복 돋아주고 응원해주고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했겠죠. 예를 들어 살라나 옛날 마네 이런 선수들 열심히 뛰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오면은 수건 닦아주고. 마냐 고생했어 해가지고 땀 이렇게 닦아주고 야 감독님 얘기하시는데 집중해야지 이런 네. 거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축구 클럽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단체 생활을 하거나 조직 생활을 했을 때 모든 개개인이 다 퀄리티가 높은 퍼포먼스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 메이커 하나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구단이 여유가 있었을 때. 그렇지. 여유가 없으면 그거 좀 힘들지만. 여유가 없는데 이게 여유가 있고 아, 저런 선수도 필요해라고 이제 서로 인지가 되면 되는데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서로 불편하지. 코레일에 혹시 그런 선수 좀 있었나요? 좀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아니요. 없었어. 코레일 같은 팀은 워낙 빡빡한 팀이고 지원이 그렇게 뭐 많은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라기보다 그냥 저냥 그냥 저냥. 아, 왜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전력적으로는 핵심이 아닌데 그래도 이 형 혹은 얘 있어갖고 좀 화기애애하다. 아니야. 아 없었어. 그래. 아 그래. 뭐 얘 있어서 뭐 그냥 좀 따까리 시키기 좋다 이런 선수는 있어도 뭔가 화기애애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구나. 네. 나 같은 선수 있으니까 뭐 따까리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런 선수 있어. 화기애애라기보다 그런 팀에는 이제 한두 명씩 따까리는 필요해. 네, 그러니까 좀 굳은 일 해주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실 그렇지. 잡다구리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코치가 적잖아. 코치가 적으니까 그 밑에 그리고 프로팀 레벨, 좋은 팀 레벨은 선수로 대우해야지. 그럼 그 자질구레한 일을 못 시키잖아요. 아, 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싫어하지. 근데 코치 밑에 이제 그 보좌를 이제 비서 같은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제가 했죠. 아 네. 그래요? 네, 제가 했죠. 코레일 비서였어요? 네, 뭐 은행도 갔다 오고 뭐 금융업무도 봐요? 네, 뭐 이렇게 야 여기 갔다 오라고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뭐야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운동 가려고 그랬는데 주원아 너 남아가지고 개 삶고 보양식. 네. 처음 개 삶아봤어요. 그렇죠. 네. 아, 형 이거 저거 많이 했구나. 그렇죠. 네. 그 밑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아니 금융 업무면 격리고 그다음에 이제 취사까지 한 거 아니야? 그렇지. 밥도 내가 했잖아요. 항상. 그 카레도 했지. 카레. 네. 아하. 네. 무궁화호 운행을 왜 해요? 언제? 그건 면허 있어야 돼요. 무궁화호 운행했으면은 나 그때 부자 됐지. 완전 20살에 그 기술직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치치뽀뽀 졸라 웃기네. 아씨. 사실 고생이라기보다 그냥 그런 생활을 했죠. 아니 저기요 개 삶고 팬티 입고 술을 따르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합치면 어떡해. 개삼고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그래. 산 속에 약간 있는 화를 같잖아. 팔다리 따로 버리, 팔다리 개 주고 머리는 따로 버려라. 이거 그거 같잖아. 주원 형이 그런 데 가서 알바 면접을 본 건 맞지만 팬티만 입고 그거랑 별개죠. 알바 면접이 아니고 네. 면접은 내가 뚜벅뚜벅 5시에 가가지고 면접 왔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 그게 아니고 이 알바가 구인이 났길래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본 거죠. 근데 팬티 입고 술을 따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나왔지. 네. 안 한 거죠? 안 했죠. 한 번도 안 한 거죠? 한 번도 안 했죠. 확실해요? 아이씨. 신입 교육 받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아니고. 했어요. 근데 웃겼어요 그때.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몇 번 말하지만 왜 팬티를 입으라고 하지? 너무 너무 어색하고 웃기고 황당하잖아. 황당하지. 나도 너 나이가 어린데. 선수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왜 팬티를 입고 팬티를 입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팬티 입고 술 따는 게 아니고 팬티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거야. 팬티 차림? 그래서 뭐였지?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런 데인가? 이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뭔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아드리안. 네. 분위기 메이커. 맞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본인이 또 뭐 나간다면 마음 먹는다면 이제 보내주는 게 맞고 네. 슈퍼컵 때 우승에 견인을 했어요. 그때 주전을 선발을 그치. 나가지고 승부차기 막아내고 했는데 아틀레티코전에 탈락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게 좀 크긴 하죠. 네,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아드리안은 뭐 라커룸 메이커 했다니까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릴의 포워드죠. 캐나다 대표팀 소속으로 조나단 데이비드. 조나단 데이비드는 이제
좀 주목받은 지 됐어요. 골잡이죠. 예, 네, 이 타고난 골잡이. 선수가 지금 토트넘이랑 링크가 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또 조나단 데이비드가 아스날이랑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좀 더 영향력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 선수가 네. 진짜 그야말로 포처거든요. 진짜 골잡이. 그냥 네, 딱 골만, 박스 안에서 딱. 골 넣는 선수인데 저는 제 느낌에 뭔가 그냥 제 감이 보통 틀립니다. 근데 제 감이 이거 피에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었어. 이상하게. 은근히 이 아저씨가 그 리그왕에서 골 따박따박 잘 넣었어요. 스탯은 되게 훌륭해요. 꽤 골 잘 넣어요. 근데 뭔가 좀 느낌이 느낌이 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페페한테 좀 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지 않아요. 트라우마. 페페가 릴 아니었나? 네. 네. 없지 않아. 리그왕 출신이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수가 아르테타랑 잘 맞나? 그쵸. 기복이 있을 그런 수밖에 느낌도 좀 없어요. 있고. 왜냐면 기복이 없으려면 선수 본인이 골을 만약에 못 넣는 경기라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하게 팀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연계가 됐건 경합이 됐건 뭐 활동량이 됐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나단 데이비드가 다양성을 지닌 선수는 아니니까 플레이에 있어서. 그럼 형이 봤을 때 그건 어때? 토트넘 조나단 데이비드 골 넣을 수 있는 선수. 근데 PL에서 잘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근데 가격을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되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죠. 토트넘. 공격수는 필요하다. 무조건 있어야죠. 앞에 있는 공격수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진짜 빅딜을 하면 모르겠지만 골 좀 넣는다? 그리고 가능성 있다라는 선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데리고 오는 게 낫다. 무조건 일단 들어가 봐야 된다.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공격수가 없긴 해. 네. 토트넘 팬들 생각이 좀 궁금하네. 조나단 데이비드 어떤지. 누구든 데려오면 좋긴 한데 저는 뭐 그것도 그건데 일단 네덜란드에서 잘하고 온 패럿 있잖아요. 예. 패럿도 좀 써보면 어떨까? 최전방 어차피 한번 판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보강은 해야 되겠지만. 네. 자, 그 다음에 나폴리가 오시멘에 대한 이 비드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볼 거고, 만약에 오시멘의 비드를 받고 그러면 그 대체자를 루카쿠로 생각을 해볼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스날은 페드로 네투 링크가 팀이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투는 짙은 건가요? 네투 링크는 계속 있었어요. 네투를 영입하면 좋은데 어쨌든 뭐 계속 얘기하지만 부상 때문에. 부상만 아니면 사실 최고죠. 근데 문제는 항상 그 부상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발생하는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기복들. 그치. 이게 일단 한 시즌을 꾸준히 뛰는 선수는 아닐 뿐더러 드리블은 너무 좋지만 때때로는 시야가 좀 좁아 보일 때도 있어요. 괜히 약간 그거 있잖아요. 패스로 그냥 풀어나오면 되는데 밀고 들어갔다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약간 괜히 본인이 좀 어렵게 한다는 그치.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풀어내는 선수가 내주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괜히 많고 맞아. 안 되는 날은 그 드리블이 안 먹히면서 그대로 그냥 좀 뭔가 볼 뺏기고 자주 흘리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전 그래서 네트 링크가 계속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오른쪽 포워드가 필요해요, 사카 말고. 근데 저도 부상이 있어도 네트에 대해서 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너무 부상이 많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덕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소시에다드에 있죠. 소시에다드에 이제 수비맨디도 링크가 있었지만 지금 링크가 나는 선수는 바로 미켈 메리노입니다. 네. 미켈 메리노가 진짜 그 툴 많은 미드필더예요. 8, 6 다 돼요. 맞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네. 그 위쪽에도 올라갈 수 있고 하는데 뭐 전체적인 중원 장악을 도와주는 활동량이나 패스 능력, 연결고리 다 만능으로 수행해주는 진짜 기본기 좋은 선수여서 미드필더 한번 채울 만한 선수 필요한 자원은 미켈 메리노면 그냥 최고죠. 전 미켈 메리노, 사실 미켈 메리노가 PL에 한번 왔었어요. 뉴캐슬 때. 뉴캐슬 때 그렇게 잘 되진 않았거든. 거기서는 아무래도 그 당시는 좀 더 성장이 필요했던 그지? 단계였었고. 전 만약에 이거 아르테타가 연락을 한 게 진짜라면 아르테타가 이제 연락을 했었대요. 스포츠 쪽으로. 근데 뉴캐슬에서는 뭐 향수병도 있다 그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저 가격 이거 2,500만 유로면 이거 데려와야 됩니다. 네. 아르테타가 분명히 이제 쓰임새를 생각을 하고 데려온 걸 거고 6-8 미드필더에서 유틸리티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면 저는 라이스, 메리노, 웨데고르, 뭐 조르지뉴 이렇게 조합하면 그림이 좀 나온다.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메리노는. 그러면은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좀 더 메리노 선수가 그치. 수행하고 라이스 원볼로 두면 후방 빌드업 좀 불안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팀버가 그래서 저 항상 핵심일 그치. 것 같거든요. 네. 진짜 중요해요. 팀버가 안 다치고 어쨌든 뭐 진첸코는 거취가 불안정하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팀버만큼은 그래도 올 시즌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가지고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풀백으로 팀버가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중앙으로 들어가지고 라이스 옆에서 팀버가 빌드업을 잘 이끌어주면 메리노는 조금 더 전진된 미드필더로 뛸 수 있고 그러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최적의 위치가 될 수도 있죠. 이게 계약 기간이 25년까지예요. 어허. 그러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하나로 400억밖에 안 돼. 이건 솔직히 개꿀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때문에. 이- 데리고 와야죠 그러면. 저는 이러면은 아스날은 미드필더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파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데려오는 게 그리고 특히나 아르테타가 그 전화로 완전 조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뭐 가격이 이거보다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메리노는 데려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국적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이번에 또 설마 이제 나이 먹어서 잉글랜드 오는데 또 향수병이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 아르테타가 뭐 좀 잘 만져주겠지. 그러니까 예. 예, 같은 또 추세라도 예, 출신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가십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유로 얘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 경기 이제 형도 알베랑 같이 봤고 성주랑 같이 봤는데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탈리아 경기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내용이 좀 아쉬운. 네, 그리고 공격에서의 어떤 그 짜임새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골 찬스가 기대할 만한, 물론 이제 여기 마지막 골은 환상적이긴 했지만, 그냥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뭐 많이 만들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새벽에 보기에 좀 힘든 맞아.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경기 자체가 쫄깃했으니까 이제 크로아티아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죠. 상황이었었고 이탈리아는 비교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비기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이탈리아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좀 계속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크로아티아가 완전 탈락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근데 가능성이 있긴 하더라고. 일단 그 3위 6개조, 예. 3위 명단에 크로아티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조의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봐야 네, 되고요. 정말 힘들다고 봐야죠. 형철이 이 경기 이탈리아 이렇게 쭉 봤을 텐데 이번 네. 대회가 사실 지난 대회 때 형철이가 이탈리아 대표팀을 네. 쭉 팔로우하다 결국은 우승까지 봤잖아요. 네. 스팔리티 감독의 이탈리아 대표팀 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완전 정반대예요. 어. 유로 2020 준비할 때는 이탈리아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카타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우승을 예상했던 것도 같은 이유인데 준비 과정이 완벽했어요. 알베용도 그때는 느낌이 그 얘기했었거든. 아, 우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카타르 월드컵 전에 아르헨티나는 야 이거 밸런스가 말도 안 되게 좋다. 네. 그리고 메시 하나로 팀이 완전히 똘똘 뭉쳐 있는 게 보인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탈리아는 만치니가 오고 선수들 경쟁도 일단 리그 내에서 정말 커졌을 뿐더러 다들 동기부여가 다 확실했죠. 어떻게든 만치니 눈에 띄어가지고 주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 그리고 축구를 하는 그 전술 자체가 공간 하나도 비워두지 않고 너무나도 짜임새 있게 완벽했어요. 하프 스페이스 누구든 뛰어들어가고 압박으로 전환하는 것도 빠르고 후방에 있는 뭐 보누치 이런 선수들 또 경기 조율 잘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인시네 이런 선수들도 그 당시에 나이대가 제가 볼 때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당장 스피나촐라처럼 왼쪽에서 변칙을 일으켜주는 선수들까지 준비 과정이 진짜 완벽했어요. 그치.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이탈리아가 우승할 수 있는 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본선에서 임모빌레랑 벨로티가 그렇게 기회를 많이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이탈리아가 우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스팔레티 때 그 시간이 만치니만큼 길게 주어진 것도 아닐 뿐더러 수비진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과도기가 있었죠. 뭐 스칼비니도 부상으로 빠졌고 아체르비도 빠졌고. 그래서 아체르비 빠지면서 원래 예. 인테르 백스리 그대로 옮겨오려 그렇지. 했다가 플랜이 깨지면서 급작스럽게 백포로 바꿨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6월에 A매치 데뷔해서 이제 막 이탈리아에 적응하고 있는 그 칼라피오리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이탈리아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부상 때문에 그 플랜조차도 한번 도중에 한번 꼬였던 그게 있어서 내용 자체가 안정감을 지금 주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럼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지금 사실 그 스팔레티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큰데 네. 형철이는 스팔레티 감독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니었지만 기간이 부족하고 부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안할 만하다라고 네. 보나요?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고려를 해볼 만하다. 고려를 해볼 만하다. 왜냐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으니까. 예. 근데 확실한 건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번 대회에 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선수나 이탈리아 그나마 얘가 좀 낫더라 이런 애 있었어요? 칼라피오리? 돈나루마? 돈나루마하고 어제도 클라피오리 잘했고 그 정도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아니 저는 파지올리 같은 선수는 왜 좀 더 기용을 많이 안 했나도 모르겠고 이번에 그 마지막에 파지올리랑 바렐라랑 중원 가지고 맞췄잖아요. 훨씬 나았어. 한 10분, 15분이 훨씬 나았어요. 그게 파지올리 이번 대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첫 출전이었거든요. 네. 너무 늦었어요, 근데. 그리고 레테귀도 뭐 스카마카랑 조합을 해서 써보든지 아니면 본조르노도 전혀 뭐 좀 안 쓴다거나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오늘이 나왔던 게
백스리 쓰니까 낫더라고. 그니까. 그러니까 백포 백스리를 애매하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 아마 아체르비 부상이고 그랬던 네. 게 좀 본인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백스리로 가려다가 안 되니까 백포로 바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백스리가 된 건데 이것만 봐도 지금 이미 뭔가 확실한 플랜을 못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은 백스리가 괜찮으니 써보고 최전방은 웬만하면 꼭 스카마카 써라. 네. 그 이번에 뽑아놓은 이탈리아 최전방 자원 중에 그나마 골을 넣을 선수가 제가 볼 때 스카마카예요. 이선 득점력이 사실 이탈리아가 지금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톱이라도 골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스카마카에게 지금 좀 기대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를 좀 어떻게 더 살려줄 수 있고 어떻게 더 스카마카의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지금 이탈리아한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지만 로카텔리는 왜 안 뽑은 거야 그러면? 그것도 맞죠. 네, 이것도 네. 그 알베 형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라스파도리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더라고요.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안 썼지만 크리스탄테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나는 개인적으로 펠레그리니도 그렇게 위력적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좀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선수 선발에 있어서 그리고 벤치에 있는 선수와 선발을 뛰는 선수가 바뀐 게 아닌가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키에사가 지난 대회랑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달라요. 기복이 있어요. 이번에. 예, 유베에서 마지막엔 폼이 좋아서 유로 앞두고 역시 좀 올라오나 했는데 네. 막상 이번 대회에서는 또 되게 기복이 좀 심한 또 키에사도 파괴력이 계속 그치. 좋고 전체적으로 이선이 그래서 영향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중원은 제가 볼 때는 중원에 아까 노카텔리 말씀드리셨지만 중원이 뭔가 확실히 노선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이 전체적으로 애매해지고 그치. 이선도 자연스럽게 폼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키에사의 기복은 그것과는 좀 별개라고 봐야 되겠지만 토날리의 부재나 로카텔리의 미발탁이나 이런 점들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탈리아는 애매합니다 진짜. 디 로렌초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 그것도 이제 지난 대회하고는 다르죠. 네. 크로아티아는 형 어땠나요? 모드리치는 이제는 좀 평범하긴 하더라. 물론 85년생 선수한테 야 너 이제 평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가혹한데 간간히 그래도 센스 있는 패스들이 뭐 그런 건 나오지만. 너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고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스쿼드가 뭐 그바레디오 이런 선수들은 눈에 띄는데 그바 뭐 신선함이 없다고 해야 되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아는 그 예전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모드리치 딱 그 라인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못하진 않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되게 활력이 있느냐? 그렇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거 보면 이 팀이 토너먼트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경기를 하긴 해요. 맞아요. 저는 카타르 최악이냐까지는 아닌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카타르 월드컵 때가 진짜 쥐어 짜고 짜서 약간 마지막 불꽃을 다 불태운 느낌이 강해요. 네. 이제 브로조비치도 코바치치도 저기 모드리치도 일단 브로조비치는 이미 중동으로 갔고 코바치치나 모드리치를 보면은 각자의 소속팀에서 예전보다 확실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티가 이제 나거든요. 그지? 그 중원이 사실 그동안 크로아티아에게는 항상 핵심이었고 사실 3명 이외에도 다른 미드필더들을 써보려고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당장 마에르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도 써보고 마이르는 근데 측면에 쓰니까 너무 안 좋던데.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런저런 자원들이 되게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그 주전 베테랑 3인방만큼을 누구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크로아티아는 그러면서 지금 전력이 좀 많이 꼬인 느낌 그쪽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크로아티아는 현실적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탈리아 형 이제 경기를 좀 봤잖아요. 토너먼트에서 경쟁력이 좀 없다. 없죠.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3백을 쓰면서 양쪽에 있는 윙백 자원들을 좀 바꿔주거나 한다 그러면은 수비적인 안정감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이제 꾸역꾸역 앉아 있다가 카운터 치는 걸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해야 한다. 근데 그러기에는 포워드가 약해. 그러니까 전방에서의 마무리가 그게 좀 아니 안 되니까. 레테기도 그냥 버티는 거 정도지 그렇게 임팩트 있진 않더라고. 연계만 해주죠. 근데 그것도 이선이 그럼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잖아요.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스카마카 쓰는 게 나아. 어제 그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선방을 해서 그동안 그 90분 내에 골을 못 넣냐가 아니었거든요. 네. 별다른 어떤 물론 뭐 좋은 세이브 한두 번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바스토니 헤더도 너무 평범하게 그냥 뭐 정면으로 간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 좀 저는 이탈리아가 별로 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센 팀이 없어. 독일, 스페인 두 개야. 생각보다 스페인이 좀 센 것 같고. 생각보다. 잉글랜드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프랑스도 그리즈만이 갑자기 두 번째 경기 때 되게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공격도 지금 음바페 해줘 같은 느낌. 많이 독일, 떨어져 있고. 스페인, 독스네. 네덜란드, 다크호스. 네덜란드가 만약에 오늘 오스트리아한테 근데 새벽에 진다. 맞죠. 그럼 좀 골치 아픈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오스트리아가 전력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오스트리아가 세. 진짜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네덜란드를 좀 점치는 분들이 많은 게 아무래도
그 수비가 탄탄하다. 수비하고 앞에 언제 누가 긁힐지 몰라요. 네. 예. 저는 어쨌든 리버풀 팬이니까 리버풀 선수도 엄격하게 보잖아요. 각포? 아니 반다이크 좀 더 잘해주죠. 반다이크.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 반다이크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니까.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다이크 개쩐다는 그 임팩트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딱 준수하게 하는 느낌인데 거기서 우승까지 가려면 진짜 미친 네덜란드에서 막 반다이크 월드컵 때처럼 진짜 미쳤다는 그런 폼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두 경기 네덜란드 경기를 보면 지난 시즌에 반다이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반다이크는 이제 경기를 뛰면서도 지난 시즌에 거의 매 경기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그랬죠. 이번 네덜란드전에서는 뭐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잘하는 수비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다이크의 카리스마와 그쵸. 안정감 네. 이런 느낌 아우라까지는 없는데 모르죠. 뭐 경기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토너먼트 네. 가면 그죠? 경기 아직 또 있으니까. 이게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우승까지 진짜 가려면 최정점이 있었던 반다이크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 리버풀에서 보여준 그 폼을 반다이크가 네. 좀 이어서 보여줄 필요가 예. 있다. 그거보단 조금 임팩트가 덜하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스트리아가 진짜 만만치 않은 오스트리아가 팀이라서 세. 랑닉이 네. 팀을 진짜 조직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경기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이 선수가 뭐 엄청나게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최고의 미드필더다 이런 건 아닌데 밀란에서 국밥 활약을 하고 있는 라인더르스가 저는 네. 많이 뛰고 성실하니까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일단 눈에 안 띌 수 없죠. 진짜 이곳저곳 뛰어. 정말 많이 떠댕기더라고. 네, 밀란 중원에도 진짜 필요한 선수고. 예. 그래서 그런 점 사우턴도 무난하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고 형 얘기처럼 공격 라인에 누가 긁혀야 돼요. 네. 왜냐면 차비 시몬스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고요 이번 대회. 데파이도 그렇고 좀 애매하다.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자 여튼 유로는 지금 사실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승 후보군으로 분류된 팀들의 경기력이 좀 잘 나오지 않아요. 그 토너먼트는 가봐야 하지 않겠나.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조 3위까지 굳이 웬만하면 16강 가기 때문에 무리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 라고 봐요. 토너먼트 가면 저는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강팀들 경기력이. 물론 잉글랜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우스게이트 때문에. 그 안광의 장용훈 코치가 잉글랜드 대표팀을 또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면서 무질서 그 자체다. 네. 40분 동안 그 장코치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제 B조였죠?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핫피플로 넘어갑니다. 이번 대회에 지금 아마 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우디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폼이 괜찮아요. 꽤 괜찮습니다. 특히 그중에 선봉장은 약간 그거죠. 강태죠. 네, 캉테가 워낙에 임팩트가 셌기 때문에 지금 데일리메일에서도 사우디 리그 선수들의 유로 활약상이 좀 돋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갈무리를 한다면 기사를 냈습니다. 호날두, 캉테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라포르테. 네. 라포르테는 이제 제 느낌에는 좀 일찍 간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부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스페인에서 라포르트 뛸 때 보면은 라포르트 없으면 볼이 안 도는겠다 싶을 정도로 핵심이에요. 네. 와 패스 주고받는 거나 이런 전체적인 기둥 역할을 뒤에서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라포르테가 지금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잘해주고 있고 알 나스르 소속입니다. 알 나스르 소속이고 브로조비치도 뭐 이번 미드필더 이 크로아티아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코바치치라고 보이는데 브로조비치도 그냥저냥 뭐 잘해주고 있다. 브로조비치도 사실 언제나 기복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다가 인텔에서도 이제 어느 순간에 좀 내려오더라고요.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되게 좋은 선수여서 너무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좀 지친 시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유로에서도 저는 이전에 그 브로조비치가 보여준 게 있잖아요. 크로아티아 월드컵 때마다 보여준 미친 활약. 그렇죠. 그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좀 네. 보였다. 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형철이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형철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우디 리그 선수들의 현재 이번 대회 활약은 이들이 빅리그에 있지 않아서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관리가 됐을 몸 상태가 좀 더 관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 수나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사우디 경기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빅리그에 있었던 그 빡빡함, 치열함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의 어떤 그 사우디 환경에 대한 적응만 잘한다면 뭐 멘탈이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우디에서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우디 리그 중계 경험자입니다. 맞아. 아릴날 우승 세레모니도 해봤습니다. 예, 네. 예, 예. 지난달 아니다 이번 달 초였나 했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아는 뭐 알나스르와 아릴날 같은 진짜 이름이 익히 알려진 사우디 리그의 대표 팀들끼리의 경기는 되게 치열한데 그러지 않은 팀들이 항상 리그마다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팀들은 보니까 관중 동원력도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 진짜 많이 떨어져요. 막 거의 없어. 정말 거의 없어요. 어. 근데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의 이 경기들이 한 전반 5분 10분에 승부가 갈리거나 이거 골이 안 들어가도 이미 너무 압도적으로 저격차가 벌어져 버리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고 적절히 조율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강팀이라고 느끼는 팀들 있잖아요. 맨체스터 시티처럼 무리 안 하고 약간 뒤에서 볼 조율하고 네네네네. 관리하면서 볼 계속 소유하다가 딱 상대 틈 보이면 그때 한 골 딱 툭 찌르고. 넣고 정말 정확하고 컴팩트하게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기는 경기 페이스 있잖아요. 예. 그게 사우디 리그 팀들 경기 보면은 그 위쪽에 있는 팀들은 보통 아랫순위 팀 상대한테 거의 그렇게 해서 이기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리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건 있죠. 대신에 치열하게 막 맞붙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를 덜 할 수 있다. 어. 왜냐면 전환 속도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잉글랜드나 뭐 스페인, 독일 이런 쪽을 봤을 때 정말 빠르게 전환하고 막 부딪히고 뭐 그런 강도 높은 경기들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후연을 하다 보니까 그죠. 캉테 같은 선수들은 근육적 부하가 저는 아무래도 더 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우디는 그들의 어떤 그 텐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관리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조금 몸의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형이 메뉴 디렉터야. 캉테 살 거야? 얼마인데요? 500억. 지금 맨유인데 칸테 500억? 91년생. 맨유는 3선이 필요하긴 하죠. 아 칸테 정도면 사죠. 아스날 디렉터야. 살 거야? 아 500억? 어. 사야죠. 사. 네. 리버풀 디렉터야. 살 거야? 사야죠. 토트넘. 토트넘. 사야죠. 사. 네. 첼시. 첼시는 안 사는 게 낫죠. 첼시는 안 사? 네, 아, 좀 왜냐면 어린애들이 선수가- 많이 선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형은 대부분의 빅6에서는 캉테가 그 정도 가격이면 잠깐 긁어볼 만하다. 아니 엔도가 300억이었어요. 그렇지. 엔도가 300억이었지. 거기 200억 비싼 건데 어. 그럼 칸테 정도 해가지고 반 게임만 완벽하게 뛰어도 관리해주면서 그럼 사죠. 캉테 에이전트. 네. 저러니 FM 순위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캉테가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이면 잠깐 긁어볼 만한. 이거 왜냐면 얘네들이 돈이 많잖아. 그쵸? 돈이 많아서 뭐 사실 스쿼드를 꾸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물론 뭐 최근에는 그 이적료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로 지금 PL도 지금 이슈 속에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아마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연루돼 있는 팀들이 에버튼도 그렇고 막 있잖아. 네. 근데 이번에 캉테라는 거 보면 사실 진짜 매력적인 선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진짜 매력적이긴 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관리를 좀 해주고 하면서 그리고 왠지 성격상 되게 안 투덜댈 것 같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그치. 있어도 얌전히. 두 번째 미드필더로 있어도 그리고 그냥 데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 경기 이제 칸물세 나와야 된다. 그럼 칸물세로 쓰면 되지. 칸물세. 호물세 말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써도 나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만약에 400억이면 사?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야. 돈이 어느 정도 있어. 살 거예요? 안 산대. 400억이면 산다. 사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너무 많다. 왜냐면 카세미르보다 한 살 더 많으니까 캉테가. 300억이면 사? 유베는 안 산다. 300억. 내가 볼 때 300억에서 500억이면은 필요한 구단이면은 살 수 있는데 내가 근데 그거 있죠. 잘 관리해서 3년 써야죠. 관리 잘해야지. 네, 잘 관리해서 3년이면은 네. 될 건데.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번 주에 업로드할 컨텐츠의 프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이 티셔츠 여러분 뭐 중간에 잠깐 어둠이 물어보셔서 저희 다음 굿즈예요. 근데 샘플 나온 거 제가 먼저 입은 거예요. 따다우 티셔츠입니다. 따다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 좋은 활약을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미트로비치, 아하. 세리베 미트로비치는 아릴라에서 뛰고 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와, 근데 제가 그 아릴라의 경기 봤거든요. 네. 미츠비치를 잘했는데 거기서. 이 사우디 리그에서는 완전 진짜. 장난 아니잖아. 그냥 아까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골 진짜 많이 넣고 나왔을 때 그냥 그 약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유로 오니까 이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다르겠지. 솔직히 얘기하면 세르비아 자체가 너무 누주예요. 그것도 좀 있고. 아니 난 잉글 세르비아 경기 보면서 와 잉글랜드 되게 못한다. 근데 세르비아는 더 못한다.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네. 그거 만약 잉글랜드가 그때 그 컨디션으로 세르비아 말고 다른 팀 만났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냥 쏘쏘예요. 왜냐면 세르비아가 안 좋기 때문에. 아, 그죠. 네. 참 밀린코비치, 사비치도 온갖 빅클럽이랑 링크가 다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뭐 라치오도 좋은 클럽이지만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큰 클럽으로 안 갔어요. 그리고 타리그도 매년. 안 갔고. 그 매치 매년.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리버풀에 맨유에 뭐 다 링크 있었잖아요. 엄청났죠, 진짜. 진짜 많이 났지. 자, 그리고 야닉 카라스코. 근데 뭐 벨기에도 그냥 저냥이라. 벨기에 자체가 좀 예. 그냥 더브라이너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죠. 물론 그치. 더브라이너는 진짜 잘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후백 네베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금 출장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팀에서도 원래 후백 네베스가 항상 주전은 아니었어요. 네. 네, 미드필더를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그동안 좀 많이 선호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티리케전에 나와서 롱패스 한 번 그죠? 올렸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울버햄튼 때 이런 롱패스 많이 보냈는데. 아, 후백 네베스도 사실 볼 좀 차는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좀 더 높은 커리어의 클럽으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못하더라고. 팬심으로는 사우디 가서 좀 아쉬워요. 유럽 리그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그치. 응. 네. 자, 이게 결국에 이걸 종합해보면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잘한 케이스는 이제 형철이가 얘기한 거대로 정말 치열하고 빡빡한 리그 일정에서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몸 관리가 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결국 그 얘기는 여기 안 된 선수도 있잖아요. 네. 종합해보면 그거다. 축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축자의 잘. 축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캉테는 그냥 원래 축구는 잘하는 선수였잖아. 그 캉테는 원래 중요 경기 때 유독 더 잘했어요. 아니 그 챔스에서 캐리하면서 올라갔던 거 봐. 챔스 4강 1, 2차전 결승까지 다 MOM 받고 네. 첼시 우승시켰으니까. 어허.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수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리그에서 뛰는 뚱냥이, 헝가리의 마틴 아담, 그리고 알바니아의 아사니. 요 선수들의 활약을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마틴 아담은 그 약간 해외에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왜? 이것 때문에. 아 커서 풍채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풍채가 크다라는 것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좀 그쪽이야. 쥘렛 쪽이야. 질레 근데 나올 때 알죠. 쥘렛은 살 좀 빼긴 해야 돼. 진짜 너무 쪘어. 다이어트하라 그랬대. 질레는. 근데 뚱냥이도 우와가 아니라 바이킹 쪽이 약간 오 바이킹 느낌이 나잖아. 축구 선수인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옛날 같아요. 탱크아버필이라니까. 아니 진짜 이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요. 그 뭐야 울산 HD 처음에 입단했을 때 그 사진. 그 저기 중공업 오피셜 사진. 그거 완전 되지. 근데 개쩔어. 모자 중공업 쓰고 이거 해가지고. 화보 사진으로 써야 돼. 그거. 맞아. 네.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K리그 인스타도 아니고 울산 인스타도 아니고 정말 제가 자주 보는 해외 언론의 인스타에서 마틴 아담이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그리고 댓글에서도 다 와 이 몸으로 뭐 축구를 하다니 이렇게 막 이렇게 영어로 쓰고 하던데. 근데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밈이 되면서 놀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헝가리 감독이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체형을 갖고 태어난 거다. 아담 자기 관리 잘하고 선수로서 뛰는데 문제 없으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라고 감독이 아예 좀 보호를 해줬어요. 어쩌면 그냥 아예 체형 자체가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면 그냥 통보에 그냥 저 몸일 거야. 그렇지. 저게 무슨 살이 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거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런 거다. 마틴 아담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난 이 자체가 내 체형이다. 근데 시선 강탈이긴 해. 그죠. 와, 근데 이건 진짜 울산 내가 봤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찍은 거야. 잘 찍었어요, 이거 진짜. 야, 저기 진짜 중공업의 공구를 다 착용하고 예전엔 물론 이제 우리 울산에 개쩐다. 압도당해. 저 뒤에 들고 있는 게 개 큰 뭐 저기 몽키 스패너 이런 거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마틴 아담 인생 사진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2022년 여름이었죠. 여름 이적 시장 때 그쵸. 와가지고 한 번 잠깐 페이스가 떨어졌던 울산의 기세를 다시 올려주고 전북전 때 결승골, 네. 동점골, 역전골 다 넣어주고. 근데 이제 사실 마틴 아담인데 전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헝가리가 좀 실망스러워서. 그렇지. 네. 헝가리가 좀 더 할 줄 알아. 물론 이제 마지막에 또 골 넣으면서 물론 헝가리 특유의 힘을 보여주긴 했지만 헝가리가 더 잘할 줄 알았죠. 그죠? 훨씬 더. 근데 생각보다 스위스가 더 잘해. 스위스는 와, 자카가 진짜 잘해요. 사실 유로 예선을 보자면 헝가리와 스위스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그죠? 네. 헝가리가 훨씬 더 좋았고. 오히려 스위스가 좀 어려웠죠. 어려웠죠. 또 최근 어떤 유로 전의 친선 경기를 봐도 둘 다 어쨌든 뭐 스위스도 금방 안정을 찾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조에 묶인 스위스보다는 헝가리가 훨씬 더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오히려 아칸지와 어떤 자카의 활약으로 그렇지. 스위스가 훨씬 더 이슈를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나 그 작은 거인 전병관 샤키리의 어떤 클러치 능력도 네. 돋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형 얘기했던 그 두 명. 아칸지랑 자카. 네. 저는 뭐 아케는 그 정도 경기는 아니었는데 이 얘기를 저 중계 때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맨시티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서 보여주는 어떤 패스들의 퀄리티가
국대 가서도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네. 센터백이 패스를 그렇게 때리고 받자마자 자카가 돌아서서 또 패스를 때리니까 이거는 속수무책이야. 그렇죠. 그게 맨시티랑 레버쿠젠. 네. 요나단 타도 뭐 그러니까. 보면은 특히 맨시티는 그냥 그 팀으로 가면서 패배 지도를 받으면서 선수 본인이 몰랐던 능력도 더 키워지고 그러니까. 발견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칸지의 경우는 특히 뭐 펩 만나서 물론 맨시티에서 3선으로 나왔을 때 평가가 늘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경험도 해보면서 더 뭔가 패스 능력이나 위치 선정에 대해서 선수 본인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더 마련된 느낌이거든요. 네. 아칸지 진짜 잘합니다. 잉글랜드 스톤스는 왜 그러나요? 잉글랜드는 그건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제 약간 잉글랜드에 오면서 사우스게이트가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칩을 다 빼는 느낌. 넌 새로 배워야 된다. 그런 그리고 맞아요. 패스 줄 곳이 그래. 없어. 아놀드는 저기 올라가 있고 막 이러는데 아놀드만 봐도 리버풀에서랑 완전 달라. 그렇지. 자, 마틴 아담은 어쨌든 밈화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아사니. 아사니. 근데 지금 아사니는 얘기를 보니까 해외 클럽에서 좀 땡기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광주 쪽에서는 뭐 잡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이정효 감독이 그럼 중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좀 애매하고 그래도 파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정료를 좀 줄 수 있다면 이적률을 진짜 얻을 네. 수 있다면. 근데 유럽팀 뭐 해외팀에서 관심이 있다는 거 분명 아사니에게 많은 이적률을 그래도 줄 거라는 건데 유로 경험이 있고 이미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도 광주의 아사니가 좋은 킥력을 많이 보여왔던 만큼 그리고 지금도 폼에 문제가 없는 만큼 돈 주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형은 K리그를 이제 쭉 보고 있으니까 지금 국대 레벨에서도 뭐 주전이든 서브든 마틴 아담 아사니는 대표팀 레벨인데 네. K리그에 와서는 왜 제대로 중용받지 못하는가? 이건 형은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감독의 스타일 차이? 저는 유로에 뛴다고 해서 그 소속팀의 어떤 그 퀄리티를 봐야지. 유로에 뛴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선수가 그 유로에 뛰는 어떤 상위 레벨의 선수와 비슷하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건 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사니하고 이제 이 마틴 아담이 뛰는 나라가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번 유로에서 뭐 4강 올라가고 뭐 우승 후보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절대 강국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마틴 아담은 주민규가 더 잘하니까. 그래. 예. 아담이 뭐 이번에 헝가리 경기 보니까 측면으로 가서도 빠져서도 뛰고 막 넓게 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울산에서 나왔을 땐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뭔가 본인도 조금 넓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나 틈이 있는데 계속 박스 안에 좀 굳혀져 있고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하거나 공중볼을 따줘야 되는데 그 마틴 아담이 우리 전반기 울산에서 공중볼을 잘 따주냐고 하면 그거 아니었거든요. 우리 나왔을 때 영향력이 좀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대표팀 경기를 뛰고 유로 본선을 뛰면서 본인에게도 좀 더 동기부여가 더 지금 바짝 올라있는 게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울산에서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전반기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유로 활약이랑 K리그에서 뛰는 마틴 아담이랑 아산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유로 경기 4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D조 경기가 그 프랑스랑 폴란드, 네. 그 다음에 네덜란드랑 오스트리아입니다. 프랑스, 폴란드 이제 폴란드가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는 좀 맥이 빠질 거라고 보이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형이 좀 네덜란드의 어떤 다크호스 요거 근데 오스트리아도 세요. 어떤 느낌으로 보나요? 저는 그래서 네덜란드가 좀 이길 것 같아요. 잡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오, 이거 굉장한 건데. 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오스트리아가 그동안 보여줬던 색깔을 계속 유지한다면 네덜란드가 공략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성이. 네. 근데 이제 뭐 매 경기 똑같은 색깔로 안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 오스트리아가 좀 더 뭐 압박의 강도를 낮추고 뭔가 수비적인 어떤 그 색깔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또 경기가 또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프랑스 폴란드를 네. 중계를 할 건데 뭐 네덜란드랑 오스트리아가 이제 동시간대 진행이 되니까 또 중간중간 경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조가 이제 잉글랜드랑 슬로베니아 그리고 덴마크랑 세르비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잉글랜드가 1위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글쎄요. 이게 전 모를 것 같아요. 모른다. 네, 물론 토너먼트로 올라가겠지만 결과는 가져갈 것 같아요. 잉글랜드의 진짜 좀 지적은 어쨌든 토너먼트에서 시작이 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16강 1경기가 매치업이 정해졌어요. 스위스랑 이탈리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경기가 독일이랑 요 조의 2위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덴마크든 세르비아든 슬로베니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잉글랜드가 될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잉글랜드가 지금 조 편성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진 맞아요. 16강에서 1위로 간다면. 1위로 간다면 그 1위를 그 차지하는 게 해서 오늘 경기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새벽 4시 경기 그리고 잉글랜드 경기 상대 슬로베니아 쉽지 않아요 진짜 진짜 쉽지 않고 그리고 조 1위를 가서 좋은 대진을 받는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왜 이렇게 못할까? 희망이 없나? 너무 못해. 달라질 어떤 건덕지가 없나? 봐야죠 뭐. 봐야 되는데 진짜 너무 못해. 너무 근데 안 돼. 솔직히 약간 좀 충격적이야.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 분위기가 지금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은 게 그 언론에서 잉글랜드 수많은 레전드들이 룬이랑 막. 네, 다 잉글랜드 안 좋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되게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제 에피스 그래가지고 이제 케인이 그 결국에 뭔 얘기한 거냐면 바꿔 얘기할게요. 아가리 쌈으로 니네도 우승 못했잖아. 그 얘기 한 거야. 맞아. 그거 한 거야 케인이. 근데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물론 내부 결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그래도 대회 중인지 긍정적인 분위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로에서 지금 10대들의 활약이 네. 좀 눈에 띄는데 재밌는 게 라민 야말이에요. 라민 야말이 나이가 어리죠. 우리로 따지면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독일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후 20시 이후에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골 때린대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안에 샤워랑 미디어 의무를 완료하는 시간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독일 당국이 제재를 결정을 하면 스페인이 3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야말이 2007년 7월 13일생이거든요. 그래서 만 16세예요. 유로 역사상 최연소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미성년자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다. 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방송이 된다고 그러면 빨리 끝낸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예외 적용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 얘는 모르겠다. 야 이거 어린 선수도 보호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맞다고 봐.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특출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하나의 단일 대회잖아요. 그죠? 단일 대회면 이 대회 예외 줘야. 대회에 뛰는 선수도 엔트리 있는 선수는 예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 그러면 어린 선수가 만약에 리그 경기면 어떻게 분데스리가? 그럼 그러면은 뭐 원정도 못 가고 맨날 낮 경기만 뛰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 선수인데 이 대회를 치르는 동안에는 예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야말은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네.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저기 채팅창에 부모님 동의서 받아야 된다. 그 방식으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근데 것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네. 이게 저거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악용으로.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전 이런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축구고 우리가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이색적으로 보는데 이게 축구가 아니라 일반 다른 노동의 영역으로 가죠. 아주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룰은 똑같이 적용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원칙이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 근데 여기다 만약에 실제로 벌금을 때려? 그럼 이거는 국가끼리 좀 문제가 뭐야 얘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아까 주원이 형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단위 대회에만 좀 예외적으로 이 법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경우를 두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 악용되지 않게끔 근데 방어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리그도 마찬가지야. 분데스리가 리그도 사실 어린 선수인데 실력이 좋아. 그럼 이 선수가 여기서 계속 뛰면서 이렇게 있어야지만 본인한테 더 좋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건데 이걸 제어한다라는 거는 좀 아쉽죠. 본인 스스로에게. 네. 저는 저도 예외 조항을 특수하게 적용하는 거 정도로 요거를 조금 커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런 룰은 저는 노동자법은 있어야 된다. 라고 반드시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여기 환희 형이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이스타TV도 40대 이상 새벽 근무 금지 조항 삽입이 어떠냐. 누구 들어가죠? 지금 우리 회사의 출연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범출연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새벽 근무하면 안 되는 게 찬우 형 일단 들어가죠. 주원이 형, 네. 찬우 형, 영주 형님. 영주 형, 청희 형, 청이 형. 그다음에 지연이 형,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미 새벽에
거의 밤낮이 바뀌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죠? 다들 장현이 그렇게 9시. 살고 있지. 단군형. 네. 아 단군형님도. 장현이 9시에 주무시거든요. 오전 9시에. 단군형이랑 지현형이 완전 거꾸로 살아요. 진짜. 완전 거꾸로 살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이들은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새벽 근무를 금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40대 미만이 한다. 뭐니까? 나 30대 후반이야. 가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아니 누구든 힘들어요 이거. 네. 어쨌든 이거 뭐 그냥 재미삼한 얘기고 지금 어린 선수들이 뛰고 있는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라민 야말이 뭐 대단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다 길러 어떻든가요? 봤잖아. 그냥 근데 어떻게 뭐 활약할 수 있는 그 타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일단 골 장면 정도로 봤는데 네. 어쨌든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레알에서도 나름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장래성을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 무시알라, 비르츠 그리고 벨링엄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유로를 빛낸 10대 선수들 랭킹이 있어요. 골닷컴에서 꼽았습니다. 지금 9위가 요한 볼란테. 네, 이거 기억나요, 저? 그렇죠. 이번에 귤러가 골을 넣으면서 그 기록이 다시 화제가 됐는데 가장 역대 유로에서 어린 나이에 골을 넣은 네.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요한 볼란테죠. 이거 유로 2004입니다. 그 다음에 8위가 파올로 말디니. 말디니가 유로 88. 이때까지 네덜란드가 우승했던 야. 대회인데 근데 우리는 말디니의 현역을 그런데도 거의 다 대부분 본 거잖아요. 그지. 저희 세대도 본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사카가 지난 유로 2020에서 또 랭킹에 올랐고요. 그 다음 이 선수는 참 안 풀렸죠? 네. 크리스찬 키부. 네, 키부가 아약스, 그 다음에 인테르에서도 있었던 수비수인데 유로 2000에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라우드럽, 유로 84. 미카엘 라우드럽이고요. 그 다음에 신두영, 네. 유로 2004. 페드리, 유로 2020. 헤나토 산체스가 유로 2016. 이때가 이제 에데르가 득점을 하면서 우승을 했고. 이땐 맞아요. 헤나투가 이게 사실상 이 헤나투에게 피해를 본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네. 임대로 잠깐 썼던 스완지도 그렇고 스완지는 뭐 임대니까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그때 광고판 패스한 게 스완지 시절이었거든요. 카라바오 소로고 있죠. 맞아요. 소로고 보자마자 그쪽으로. 왜요? 그때 스완지가 서드 유니폼인가 어웨인가 빨간색이어가지고 진짜 빨간색만 보고 줬나 봐. 근데 그 카라바오 거기 로고를 정확히 맞춘 거예요. 헤나투가 그랬죠 이때. 자, 그 다음 1위가 골다컴스 부분 1위는 유로 2004의 룬입니다. 근데 루니는 이때가 대단하긴 제일 핫했을 했어요. 때. 룬이 이때 핫했지. 네. 이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405 시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죠. 2004년 여름에. 그리고 데뷔전 페네르바치전에 해트트릭. 그게 바로 그때 그 룬이었거든요. 맨유에서. 진짜 핫했을 때니까. 혹시 어떤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어린 선수의 데뷔 아니면 뭐 득점 이런 거 본 기억나나요? 나는 오웬. 나도 985도 그 오웬이야. 네. 깜짝 놀랐어. 네. 그 아르헨티나전에 골 넣는 거 보고. 그리고 원더보이. 요즘은 야말이 정말 많이 어리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오웬 정도면 애기였지. 진짜 어린 거였어. 그럼. 옛날에는 어린 선수들이 많이 데뷔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기회도 못 받고. 꽥 하면 19, 20, 18 막 이렇게 17 막 이렇게 되잖아. 있으니까. 네. 나도 오웬이었어. 많잖아. 그때 많지 않았었는데 저는 오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기억나요. 메시가 저는 첼시전에서 2000년대 중반쯤 네. 되겠네요. 첼시전인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렇게 생겼구나. 사실 그때는 코도 이렇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날아다니는데 키는 좀 작고. 그때가 델로르노가 퇴장당한 경기였나 뭐 하여튼 네. 나왔는데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무슨 게임 하듯이 들어오는 거야. 드리블 자체 너무 말도 뭐야 안 되게 뭐 하니까.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렇게 그것도 좀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저는 데뷔는 뭐 월드컵 데뷔로만 봤을 때 음바페. 음바페. 러시아 월드컵 때. 왜냐면 그때 10대 모든 기록들을 거의 다 갈아치웠잖아요. 그렇지. 펠레 임팩트의 거의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버금 것들 음바페 그때 러시아 월드컵 때 대회여서 월드컵 데뷔할 때 음바페가 저는 진짜 대단하지 대단했지. 않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재정 선수가 데뷔 시즌부터 잘했거든요. 그래? 맞아. 난 그건 기억 안 난다. 잘했어요. 정부에서 네. 잘했죠. 난 그때 이재성 보고 진짜 미쳤다. 와 이런 기술적인 선수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나왔구나. 그 생각을 해서 진짜 이재성 데뷔 시즌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충격적인 선수는 이동국. 동거요. 네. 어릴 때부터 그냥 골 하나는 뭐 기가 막혔으니까. 네. 지금 양민혁의 이 활약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양민이 형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나이에 그 정도 활약, 그 나이로 보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입니다. 아. 그런 선수 없었습니다. 아하. 네, 양민혁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K리그에서 쭉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예. 뭐 이번 시즌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봤을 때 뭐 한두 경기 반짝하고 골 넣고 끝나는 아니지. 게 아니잖아.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K리그 역사상 이런 선수는 없었습니다. 데뷔로 봤을 때는 압도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형철이도 비슷하게 보나요? 저도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볼을 앞에 잡아두는 그 자신감이 그치.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 양민혁 선수도 진짜 맞아요. 데뷔한 선수 이래 이렇게까지 뭔가 임팩트를 강하게 준 선수는 공격 자원이니까 또 더 강렬하게 남는 부분이 좀 분명하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엄청난 유망주라고 평가받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만큼은 좀 성장을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선수들도 언제나 있기 때문에 보얀이 보야. 그랬던 것처럼 보양 크리켓이 그랬던 것처럼. 대표적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주목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받으면서 그 프레스를 이겨내고 좀 잘 그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이러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내일 새벽에도 역시 유로가 있고 그리고 17시 히든풋볼까지 이어지니까 쭉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히든풋볼 연습 마무리하고 내일 1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